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제 세 번 뭐 중간권 좀 약하긴 하지만 세 가지가 나왔는데 예. 이제 좀 어느 정도 색깔이 보인다 뭐 이렇게 예.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문재인 시즌 2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뭐 시즌2라고 봅니다. 대신에 이제 규제하는 방법 자체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한다는 게 좀 차이가 있다 뿐이지, 예, 문재인 정치는 이제 단계적으로 했잖아요. 근데 극단적으로 하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초반에 못 잡으면 안 된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해야 되는데, 초반에 뭔가를 그죠? 확실하게 해놔야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하고 5년 동안 이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것만 차이가 있지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근데 민주당 국회의원 자체가 지금 많이 돌아서고 있거든요. 하는 방식을 보고. 예,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국회의 힘을 나중에 받지 못하면 내임덕이 굉장히 빨리 와요. 예, 국회를 지금 통제를 못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뭐 우리 그 좌파의 그 세력들이 거의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추미애 보수의 어머니 조희대 그 대법원장 불렀다고 해서 조희대를 윤석열 씨처럼 띄워놓은 건가? 다들 막 댓글에 그런.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조금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제일 문제가 돈이 어마어마하게 풀릴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이재명 그 문재인 씨 집권할 때에 비해서 지금 광해의 통일항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2,000조가 더 풀려 있거든요. 2,000조가 더 풀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4,400조인가 정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보여드릴까요? 그래? 연말 그 아마 2029년 뭐 그죠? 2030년 이렇게 가면 이거보다 더 풀리겠죠. 5천 몇백 조가 되겠죠 이제. 그럼 2배가 증가하는 거예요. 광해 통화량이. 우리가 참고로 노무현 씨 거의 끝나실 때가 1,000조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20년도 안 되는 기간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돈이 풀리면 이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국가 채무는 뭐 1,300조 뭐 이렇게 가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금리 동결한 것도 그런 맥락일 것이고. 뭐 그렇죠. 그런 게 이창용 씨는 불안하긴 하겠죠. 근데 이창용 씨도 참 답답한 게 난 그 국토부 장관 같아요. 그 양반은. 나올 때마다 서울 집값이 불안해가지고 요번에 금리 인하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정말 그 너무 황당해요. 외국의 그 중앙은행 총재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 이게 뭐라 그러나 이게 너무 가벼워요. 사람이 너무 가벼워요. 참 답답해. 예전에 막 정치적 발언도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무슨 계엄 일어나고 이랬을 때. 그러니까 저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뭘 제대로 뭘 공부를 하고 좀 상황을 알고 좀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하여튼 뭐 나와가지고 서울 집값이 너무 불안해서 금리를 못 인하겠다 이러면 지금 자영업자분들이나 그죠 기업은 되게 어려운데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금리 인하는 사실은 주택시장에 큰 영향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기준금리가 1%포인트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작년 초에 우리가 대출금리가 3% 초반대였어요. 여러분 은행 가셔가지고 대출 일으키신 분들 많아요. 그래서 3% 초반대였는데 지금 4% 초반대. 맞습니다. 기준금리가 1%포인트 떨어졌는데 지금 대출금리가 4% 초반대거든요. 그렇게 지금 정부에서 만들어 놓고 있는데 기준금리 인하한다고 해서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이게 기준금리 인하라는 거는 기업이나 지금 자영업자분들한테는 아주 그냥 목숨이 걸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걸로 앉아가지고 집값 이야기는 하고 있으니까 참 답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네. 자기 정치를 좀 하려고 하시나. 뭐 나중에 뭐 나올 거예요. 보면 꼭 그런 사람들이 하는 행태가 보면 그래요. 한국은행의 그 독립성이라는 거는 정말 피를 흘리면서 지켜낸 거거든요. 그걸 자기 선배들이 그렇게 지킨 걸 저렇게 그냥 정치적인 발언이나 틱틱하고 자기가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뭐 노후를 보장받으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저는 정말 문제 있는 공직자의 자세라고 봅니다. 계속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는 노원구도 많이 올랐다. 이재명 정부는 안 올라요, 노원구. 송파구만 오른다. 송파구하고 강남만 오른다. 오르는 데만 오른다. 그 특정 지역 중심이. 토호제 맞고 지금 어리둥절하고 있습니다. 금관구, 노도강, 우린 왜?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노원구는 그나마 1%대 올랐는데요. 네. 도봉하고 강북은 0%대. 우린 왜?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이제 정책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럼 마포를 묶으면 도봉을 사러 가나? 안 가죠. 안 가잖아요. 그리고 대출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는 외곽이 뜨기가 힘들어요. 예, 그래서 왜 난 그렇게 하는지 잘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본인들 지지하는 사람이 많은 데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저렇게 피해를 주는데 그래도 또 지지를 해. 그러니까 저렇게 피해를 주겠죠. 뭐 하다 마나 뭐 그냥 좌파 정권은 지지하니까 뭐 저렇게 해도 뭐 상관이 없으니까 아마 그렇게 하겠죠. 되게 무시하는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예.
되게 뭐 이렇게 시민들이나 국민에 대해서 조심하고 그죠? 예, 이게 눈치를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뭐든 내가 이래도 찍을 거니까. 내년에 사실은 서울시장 선거는 탈환하고 싶어가지고 되게 타잖아요 지금. 지금 박빙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오세훈 우리 시장께서 똥볼을 차는 바람에 되게 이제 그 우파에서도 많이 좀 돌아선 분이 있잖아요. 오세훈 시장이 그것만 안 했더라면 뭐 제가 볼 때 재선하는 것이 전혀 문제 없었을 거고 재선 안 못했겠죠. 대선에 또 나왔을 테니까 그죠. 예, 뭐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은 굉장히 절호의 기회인 거죠. 그래서 뭔가 하는데 근데 이거는 좀 역행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예, 그래서 아마 서울시장 이제 그 해보면 오세훈 씨가 1등으로 나올걸요. 이제는 바뀌었을 거예요. 오차 범위로 뭐 최근까지는 그거는 이제 당당 뭐 이런 식으로 한 건데 최근에 이제 사람 해가지고 한 거 있는데 난 좀 박주민 씨는 좀 안 나오면 좀 안 되나? 그냥 자꾸 왜 박원순이 떠오를까요, 저는? 박주민을 보면서. 그런 분들이 나오면 제가 볼 때 져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제 그 오세훈 시장이 아무리 똥볼을 차더라도 박주민 씨 같은 사람 나오면 되게 가능성은 없는데 조국도 있습니다. 조국도 뭐 가능성 없어요. 일단 토론 붙여놓으면 오세훈 시장을 이긴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자꾸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학습 효과인데 시장에서 이야기는 집단지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분들이 어마어마하게 학습력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미 상당 부분을 합석해가지고 규제가 나오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미리 사실은 예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네. 우리 1216이라는 게 15억 이상 대출을 안 해주는 그 규제가 나왔을 때 비슷하게 한 4, 5개월 정도 지났을 때 시점에서 데이터를 보시면 동남권이라고 해서 소위 강남이 속해 있는 강남 4구가 속해 있는 지역이 거의 초토화됩니다. 0.33% 오르다가 0.40%로 마이너스로 돌아섰으니까 물론 저거는 이주 누계를 제가 더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최근에 우리가 저번 주에 발표된 통계가 그죠? 이주 누계해서 했죠. 추석이 있다 보니까 보시면 송파구는 오히려 상승 좀 초과했어요. 0.88이었다가 규제 나오기 전에 6월 27일 대책 나오기 전에 6월 23일 날 0.88이었다가 1.09로 아예 더 폭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규제를 받아들이는 반응 자체가 완전 다르네. 예, 완전히 다르고 특히나 이제 동남권 이런 데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북권은 좀 특이하게 다시 올랐더라고요. 예, 예전에는 뭐 그냥 주춤주춤 했는데 그건 아마 최근에 이제 9월 달에 너무 폭주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요. 동북권도 초기에는 되게 안 좋긴 했었어요. 지금은 그때하고 비해본다 그러면 학습효과가 굉장히 있다. 다음에 어떤 규제가 나오더라도 이 규제는 어느 정도 가면 끝날 거야. 이런 걸 미리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정부 말기 되면 상당히 위험한 게 규제를 너무 빨리 써버리면 그죠. 할 게 없잖아요. 그럼 어떡할 건지. 정말 국토보유세 할 건지. 더 세게. 그러니까 더 세게 할 건 없죠. 이제 새로운 뭐 규제를 만들 수 있는 게 없거든요. 팔지 마라. 세금 안 해줄게. 세금은 제가 뒤에서 좀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이야기를 하면 제가 볼 때는 지방선거 전에는 세금 관련된 규제는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미 다 끝났는데 용역을 핑계로 지금 저는 발표 안 하고 있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 그러면 지방은 지금 떨어졌잖아요. 근데 공시가를 현실화시키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60%에서 80%로 올리면 지방에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재산세가 올라가요. 내가 10억 아파트가 9억이 됐어요. 근데 작년에 30만 원을 냈어요. 근데 요번에 재산세를 받아보니까 5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지방분들이. 기분이 안 좋습니다. 뭐 이 개떡 같은 게 있냐. 이렇게 내가 이재명 찍은 사람도 그럴 거 아니에요. 뭐 개떡 같은 게 있어요. 이러면서 찍어줬더니만 개판이네 이렇게 할 거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공시가 현실화시키고 공정시장 가액비 조정하는 게 어떤 의미냐 그러면 떨어진 아파트의 재산세도 올릴 수 있거든요. 예전에 문재인 정부 막판엔 그랬어요. 우리가 21년도에 확 올랐다가 22년도에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22년도에 끝났죠. 네, 그때 돼가지고는 집값은 떨어졌는데 재산세가 올랐어요. 네,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지방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화가 나 죽겠는데 재산세까지 올린다? 저항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래서 재산세를 이게 뭐 서울은 이렇게 올리고 지방은 떨어뜨리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이걸 조정 자체가 그렇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전국에 다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않을 거다. 그러면 지방선거 전에 6월 3일 전에 그걸 하기에는 되게 부담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하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그럼 그 이후에 할 수 있느냐? 그 이유도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반대할 거예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재산세의 세율을 조정하거나 뭐 이런 거를 하는 거는 일단 법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뭐 세율 같은 걸 바꿔야 된다든지 뭐 이런 거를 하는 것도 국회에서 통과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다. 그래서 제가 내임덕이 빨리 올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카메라 또 때문에 지 마음대로 하고 앉았네. 지는 이제 끝났지 뭐 5년 끝나고 나가면 그만인데 아니 우리는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2년 후에 총선이에요. 2년이라는 게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빠릅니다. 1년 전에 이미 그죠? 후보들 윤곽이 좀 나오잖아요. 뛰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 2년밖에 안 남았는데 막 세금을 이렇게 하는 거를 국회의원들이 가만히 보고 있고 뭐 바꿔달라 그러면 막 지금 정부 세율이 너무 낮은데 정부 세율 좀 올리는 것 좀 통과시켜 주세요. 이런다고 통과시켜 주겠습니까? 아니, 지금 또 굉장히 높아요. 뭐 기재부 장관은 그것도 참 무식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 미국 세금보다 우리가 낮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이 왜 그런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조지 워싱턴도 나온 사람이거든요. 경제학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죠. 미국은 취득가로 세금을 매기는데 우리 지금 55억 아파트 1% 하면 뭐 5천만 원 낸다. 뭐 그럼 뭐 어떻게 해서 있겠냐 이러는데 그거 진짜 무식한 소리거든요. 55억 아파트를 대부분 10억이나 20억에 샀잖아요. 그 10억이나 20억에 대해서 1%를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지금 50억 아파트를 1,000만 원밖에 안 매기는 거예요. 지금 50억 아파트 1,000만 원 이상 매길걸요? 종부세 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비싸다니까요. 그래서 전체 세율로 이렇게 따지면 GDP라든지 뭐 이런 걸로 따져보면 부동산 세금이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무식하게 뭐 알지도 못하면서 나와가지고 뭐 1%가 어떠니 저떠니. 그래서 그거 진짜 듣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거 1%면 진짜 겁주려고 했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뭐 아니다라고 이야기는 했는데요. 15억만 돼도 1,500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기재부 장관이란 작자가 나와가지고 그딴 소리를 하고 앉았고 무슨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관료라든지 이런 사람들 수준을 보면 정말 답답해요. 외국에 그 뭐 요즘 트럼프 그 관료들은 조금 트럼프 비슷한 사람 있기는 해요. 우리가 보고 있으면 있기는 하는데 외국의 관료들은 정말 말조심하고요. 정말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엘리트 있잖아요. 그죠? 그 미국의 신사, 엘리트 이런 전형적인 그 얘들입니다. 아주 좋은 학교 나오고 그리고 고등학교 이런 것도 기숙학교 이런 데서 있었던 사람이라 가지고 정말 반듯해요. 사립. 예, 사립. 진짜 그런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들이 좀 우리나라에도 장관도 하고 뭐 이러면 좋은데 양아치 같은 사람들은 기어 나와가지고 뭐 대통령이 그러니까 뭐 똑같이 제가 너무 높 밖으로 이야기하니까 네. 집사람도 좀 조심하라고. 아니 말년에 뭐 어디가 고문당할 일이냐면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관료분들도 좀 정말 그죠. 예. 좀 제대로 되게 좀 하고 좀 이렇게 하면 좋겠고 품위를 좀 지켰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나라가 자꾸 품위가 너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대통령이 이재명 씨가 되다 보니까 대통령 기준도 너무 낮아지는 것 같고 관료들 기준도 너무 낮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반론도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땐 뭐 그때는 뭐 국격이 올라갔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하지만 그때 양아치는 없었잖아요. 보면 또 이상한 사람들은 뭐 그 금강원장이라는 양반도 또 웃기는 양반이야. 그냥 그죠. 부채 있으니까 뭐 한천원 팔겠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애한테 증여해 주는 거. 그게 무슨 파는 거예요? 완전 진짜 눈속 야바이꾼이지 그게. 근데 진짜. 현금이 200억인가 있다는데요? 그런 건 좀 조사해야 안 되나? 그러니까.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문회 하든지 무슨 현금이 그러니까 증여하겠다고 그러죠. 무슨 30억짜리 40억짜리 증여해도 뭐 10억 20억 돈이 있는데 그걸 뭐 얼마 안 되는 그거 나중에 어차피 10억 20억이지만 다 강남에 있는 아파트니까 3, 40억짜리 나중에 6, 70억 되겠죠. 그러면 증여세 되게 적게 낸 거잖아요. 그 당시로 따지면 10% 20%밖에 안 되게 낸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하면서 이게 무슨 이상해요. 하여튼 예. 전국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지방은 지금 상황이 저희 예전에 공부할 때하고 너무 달라져가지고 이제 지방의 자산가분들도 서울 올라와서 사는 상황이니까요. 최근에 이제 말씀드렸던 풍선옥가라는 동탄 뭐 이런 쪽도 지방분들도 꽤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동탄은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이제 오신 분들이 마포를 많이 샀어요. 제가 아는 분들은. 그래서 성동 좋다고 이렇게 보냈는데 잘 모르더라고요. 성동구는. 성수동 이러니까 하플이라고 애들 있는 데 아니에요? 이러면서 맞아요. 그런 이야기 정도는 하지. 홍대 입구하고 똑같은 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가격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잘 모르더라고요. 마포는 많이 들어봤대요. 예, 그래서 마포를 많이 사셨거든요. 그런 식으로 역대급 불장이 제가 볼 때는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더라도 이제 유명한데 그죠? 주거 선호 지역도 이런 중심으로 되지 전국적으로 퍼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걸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시 강남부터 오른다든지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조심스럽지만 문재인 정부 때는 2021년도에 경기가 제일 좋았거든요. 부동산 경기가. 네. 누르고 그때는 이제 규제랑은 가장 강력할 때라고 생각해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규제보다 훨씬 더 강한 규제가 지금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1년도에 폭발해 버렸어요. 그게 이제 제가 가끔씩 대기 수요 이런 거 보여드리거든요. 네. 그전 3년하고 최근 3년하고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보시면 거의 반토막 났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주택시장을 떠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딘가 저는 전월세 살고 있는데 지금같이 뭔가 불안해지면 언제든지 뛰어들거든요. 그 주식시장하고 주택시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앞에 주자가 같다고 해서 저도 말까지 더듬게 되는데요. 예,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주택시장에는 계속 남아있으면 전월세라든지 이런 걸 자극해서 그죠. 집값을 끌어올리면 전월세 살던 분들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고 나면 이제 다시 또 올라가겠죠. 예, 그런 상황으로 매매 수요로 돌아서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수요들이 사실은 어디 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요들이 언젠가는 터져 나올 거예요. 근데 빨리 규제를 많이 썼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 2027년, 28년에 나올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는 4년 있다 나왔거든요. 이제는 2년이나 3년 있다 나올 거예요. 터질 거예요, 한번. 그럼 어마어마하게 또 오를 거예요. 한 해 20%, 30%씩 그때 올랐거든요. 네, 그런 제가 27년, 28년 이때 올 거예요. 근데 그때도 사실은 많이 올랐지만 2021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다 올랐잖아요. 우리 소위 이야기하는 송도도 10억 아파트가 그때 15억이 됐어요. 예, 그때가 2021년도입니다. 근데 지금은 송도까지 오를 거냐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예, 좋은 아파트는 또 더 오르겠지만 이제는 그 차이가 이제 계속 벌어지는 상황들이 지금 또 오고 있으니까요. 예, 그때도 비슷하게 올 거다. 그래서 좋은 아파트 계속 사시라. 돈 없는데 왜 자꾸 좋은 거 사라고 하느냐. 좋은 거 사려면 개 끼고 사야 돼가지고 안 되는데요, 잘.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럼 좋은 지역에 나쁜 아파트라도 사라. 나쁜 아파트라 하긴 그런데요. 구축.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대에 있는 신촌 럭키라든지 저는 생각도 못한 아파트인데 그걸 보러 온다니까요. 좋은 지역에 있는 구축들은 키 맞추기를 하는데요. 아닌 지역의 구축들은 키 맞추기 못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상당히 큰 시사점이 있는 거예요. 마포에 이제 20억짜리 아파트 찾아보기 힘들어요. 30평대. 공덕역이나 마포역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저희 임장 갔을 때도 계속 그 돌았지만 네. 예, 그쪽에 예전에 20억 이하 되게 많았어요. 레미안 용강 뭐 이런 아파트들은 15억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 좋은 아파트 프레스티자이 뭐 이런 아파트들이 20억 훌쩍 넘을 때도 그거밖에 안 했었어요. 지금 다 20억 넘어요. 심지어 그 리모델링 한다고 하는 마포 태영 아파트도 20억. 그 아파트 2,000세대가 넘는데요. 그것도 넘어버렸어요. 좋은 지역을 사시는 게 중요해요. 이제 지역은 포기하시면 안 되고요. 구축을 사든 아니면 조그만 거라도 사시는 게 좋아요. 성수동 임장하는 데는 가보시면 성수 오띠에르인가 하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게 장미 아파트 재건축한 건데요. 거기서 가장 그 경쟁률이 이 분양을 했어요. 그리고 아마 내후년에 입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4구제곱미터. 사고가 있습니까? 예, 4구가 있어요. 4구가 가장 청약 경쟁률이 높았어요. 비싸니까. 물론 뭐 상한제 걸려가지고 24억인가 뭐 정도밖에 안 했을 건데 84가. 그래도 비싸죠. 그러니까 4구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렸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역은 포기하지 마시고 좀 낡았거나 아니면 작은 거라도 사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계속 뭐 작은 아파트는 뭐 강남 쪽방이네 해서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몰라서 그래요. 엘리트 이런 데도 조그만 아파트 있거든요. 13평 이런 것들 다 평당 1억 넘어서 제일 먼저 넘은 게 그런 게 넘습니다. 예. 안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아닙니다. 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가 좀 권해드리는 것도 예전에 삼성동 힐스테이트인가 뭐 아파트가 1, 2차가 있거든요. AID 아파트 재건축한 거예요. 그 2차가 삼성중앙역이 여기 딱 붙어 있어요. 예, 거기도 보면 16평, 17평 이런 것들 꽤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거 다 16억, 17억 해요. 똑같이 올라가요. 본인들은 아니 옆에 30평짜리는 10억씩 막 올라가니까 오이씨 좀 많이 올라가는데 나는 뭐 3억, 5억밖에 안 올라가네. 아 자기가 투자한 게 작은데 자꾸 그걸 무리하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내가 투자한 게 뭐 갭으로 샀다 옛날에 그러면 뭐 한 10억 넣었고 이 양반은 한 2, 30억 넣었는데 10억 오르는 거하고 자기 5억 오르는 거 똑같죠.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그것도 좋은 거, 예, 좋은 지역을 사야죠. 좋은 지역. 그런 지역은 사시면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예전에 저희가 광명에 그 조그만 아파트 방 하나 있는 거 이런 것들 해가지고 4억밖에 안 하니까 이거라도 사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다 올랐어요. 예, 제가 표까지 보여드리고 했는데 그거 다 올랐어요. 다 올랐어요. 그게 오른다니까요. 근데 이제 자꾸 사람들이 상승률을 생각 안 하고 그죠? 상승률을 계산 안 하잖아요. 나중에 사고 났는데 5억인데 얼마 올랐냐? 5억 5천 올랐죠. 그잖아요. 근데 15억이면 얼마 올라요? 그러면 한 1억 5천이나 2억 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15억에서 17억 됐는데 난 뭐 5억 5천 겨우 해 5천만 원 올랐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굉장히 작게 보이는 거지. 투자한 건 똑같거든요. 투자 대비해서 오른 거는. 그러니까 그런 아파트라도 사시면 돼요. 대신에 이제 갖추는 건 갖추는데 뭐 한 동짜리 아파트 이게 지역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죠? 우리가 한 동짜리 아파트 같은 걸 사시면 안 되고 낡은 아파트는 조심하셔야 되고 그죠? 재건축 이슈가 없으면
예,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안 좋은 아파트라는 거는 없습니다. 예, 좋은 지역이냐 안 좋은 지역이냐가 일단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예. 실거주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거주자분들 지금 사야 할까요? 라는 질문들이 이제 많이 올라옵니다. 예, 아무래도 1주택 소유자분이시겠죠. 네. 그죠? 갈아타기를 하셔야 갈아타기 되는데 지금 해야 됩니까 이제? 갈아타기가 이제 완전히 예술이 되어버려가지고 토지에 묶여있는 내 집을 토지가 아니면 사실은 좀 괜찮죠. 왜냐하면 거래가 2개를 하는 거기 때문에 토지 아닌 집이면 뭐 내놓아도 좀 팔릴 가능성도 있고 내가 막 동탄에 있다 이러면 지금 내놓으면 좀 팔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정리하고 그냥 서울 것만 열심히 쫓아다니면 되거든요. 그거 구하러. 예, 금매 나오고 이런 걸 찾아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내 것도 안 팔리고 살 것도 매물 안 나오고 이런 상황이니까 저는 뭐 일단 한두 달 동안은 매물 먼저 찾아보시는 거를 좀 해보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두 달 동안은 큰 움직임은 없을 거거든요. 물론 뭐 송파라 이런 데는 좀 주의 있게 그냥 보시기만 하시면 움직임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한두 달은 그냥 매물하고 내가 그 관심 있어 하는 단지들 중심으로 해서 시황 같은 거를 좀 유심히 보시는 것이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 움직여야 되겠다 하는 시점이 여러분들이 자꾸 현장을 다니시다 보면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1월 달에 공인중개사 만났을 때는 아무도 안 와요 이러면서 너무 반가워하고 그죠? 막 가가지고 드리면 막 너무 좋아하시고 막 심심했는데 와가지고 말동무 해주시니까 좋아가지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12월 달 갔더니 막 전화 받고 있고 그죠? 바쁜 척하고 이 사람이 좀 와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셔야 돼요. 그죠? 네, 그때는 제가 볼 때 만약 내가 그런 어마어마한 의지를 갖고 계시다 이러면 정말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거는 빨리 파셔야 돼요. 무조건. 그죠? 무조건 팔고 이게 안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지금은. 그렇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단기 임대. 단기인데? 3개월 단위로 사는 거야. 아파트에. 있어요. 요즘. 단기 임대 아파트들이 꽤 있습니다. 서울에도. 그런데 비용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물론 일반 월세보다는 높아요. 근데 월세 2년치 해버리면 나중에 아주 곤란해지잖아요. 그거 내가 좋은 집을 사가지고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못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단기 임대 3개월 단위로 단기 임대를 하시면서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딱 찾으면 단기 임대는 딱 끝내시고 딱 들어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이제 대출을 하면 무조건 6개월 내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토지는 4개월 내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것도 한 달 정도는 여유를 줍니다. 여러분 좀 잘 아시면 좋은 게 내가 4개월 내에 못 들어가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뭐 전세라든지 월세 이런 게 안 빠져가지고 내가 집이 있으면 팔아라고 이야기해요. 대부분. 사실은 다주택자도 토지 같은 거 들어가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이게 토지는 실거주를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주택이 있고 없고가 아니거든요. 근데 대부분 구청에서 이제 골치 아프고 이게 재량권이 많다 보니까 팔아라고 막 그래요. 일단 다주택자는 힘들고요.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팔고 그냥 오면 되거든요. 근데 무주택자는 전혀 문제가 없죠. 그냥 하면 되는데 1주택자도 이제 팔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가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4개월 내에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한 달 정도는 봐줘요. 그거 못 들어가는 그런 거 양식도 있어요. 들어가는 거 할 수 있는. 사유서 같은? 네, 맞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 한 달 정도는 봐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토지에 대해서도 이제 잘 아셔야 돼요. 저희 이제 중개사들도 강남만 이걸 거래를 했었거든요. 다른 데 없으니까. 그래서 강남 지금 중개사분들은 막 전화 와가지고 난리 나요. 그래서 막 응답해주고 이런 거 토지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보 공유하고 사례나 이런 거. 토지에 대비 어떻게 이제 계약서를 쓰는지 뭐 이런 것들. 거기 보면 줄줄이 써야 돼요. 내가 뭐 어떻게 돼가지고 어떻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허가를 해 주십시오. 허가를 해주십시오. 우리 관료단이. 그 쓴 거 보고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거 이렇게 쭉 쓰는 난 또 있어요. 뭐 이게 클릭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쓰면 참 내가 왜 이 나라에 살고 있나 이런 생각 들 거예요. 쓰다 보면 현타 오겠는데요? 욕 나오는 일인데요. 어쨌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정 안 되시면 그래도 단기 임대라도 하셔가지고 어저께 제가 상담하신 분이 계신데요. 네. 그분이 주임사 2개를 가지고 계시고 지금 동작구에 살고 계세요. 다 팔고 자기는 강남 가겠대요. 그래서 제가 몇 군데 추천해 드렸어요. 우리 임장하는 도곡동도 제가 좀 추천해 드리고 뭐 다 팔더라도 이게 뭐 동작이 그렇게 좋은 아파트는 아니에요. 합치면 한 20억 초반 정도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출 좀 본인들이 일으킬 수 있다 그러고 뭐 코인 빼면 된다 해서 왜 코인 하셨냐고
자꾸 뭐라 그랬는데 어쨌든 예, 그렇게 해서 한 25억 뭐 요선에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주임사가 내년 3월에 끝나는데 문제가 이제 전세 입자가 다 들어 있는데 이게 2027년까지 가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이건 뭡니까? 애매하다. 예, 못 이거 파- 퍼즐이에요, 퍼즐. 못 판다. 진짜. 그리고 뭐 가가지고 이제 그래서 사정해야 그러니까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시라. 이사비. 이사비. 그래서 처음에 뭐 몇 천만 원 주면 되겠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 그냥 이사비 준다. 말씀하신 대로. 가서 그냥 제가 이런 사정이 그 토지에 갑자기 걸려가지고 제가 이게 들어와야 돼가지고 그냥 그래요. 이러면서 팔아야 되니까 그냥 이사비 드릴 테니까 좀 잘 부탁드립니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반응이 괜찮으면 이제 그때부터 그죠? 이야기하면 되겠죠. 500, 뭐 1000,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데 처음부터 이제 몇 천씩 이야기하는 건 억 달라고 할걸요. 잘못하면. 예. 그러니까 사람이 다 좋지만은 않으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다. 근데 그거 다 정리하고 자기 것도 팔고 해서 강남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분도 계세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이야기 말씀드렸어요. 단기 임대로 사시라. 그분은 단기 임대도 안 된대요. 왜 안 되냐? 애들 학교 때문에 안 돼. 뭐 진짜 그래서 어저께 막 2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그 상담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솔루션을 다 제공해 드렸는데 나중에는 되게 고맙다고 가셨긴 했는데 그 정도로 복잡한 상황인데도 지금 하려고 하는 분도 계세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본인들이 볼 때는 이게 지금은 불안한 거거든요, 사람들이. 아니, 코스피도 막 올라가고, 뭐, 이렇게 이재명 정권에서 펌프질을 하는지 뭐 어떤지 모르지만 계속 올라가잖아요. 펌프질. 그러니까 지금 올라갈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거의 이제 4천. 그러니까, 아니, 주식이 올라갈 이유를 나한테 좀 설명해 보라고 이야기하면 아무도 설명 못 하더라고. 돈이 풀렸나 보죠. 그러니까 돈 풀려서 가는 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럼 그건 당연히 이재명 정권에서 돈 풀리니까, 그죠? 근데 기업이 좋나요?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좋나요? 미국에서 계속 때리고, 계속 뻗대면 협상 안 해준다니까요. 그죠? 그렇게 되면 관세 폭탄 내야 맞으면 완전 박살나죠. 환율 꼬라지 봐요.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죠? 1,400. 예. 네. 그런 상황인데 왜 올라요? 그게 돈 풀렸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근데 뭐 경제가 잘 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경제 다 망하고 있는데, 그죠? 예. 그러니까 코스피 오르죠. 금값 뭐 어마어마하게 오르죠. 네. 나 계속 이야기하지만 28만 원에 다 팔았어요. 제가 영산대, 우리 프레이님 처음 만날 제가 영산대 있었는데, 전임 교수로 있었는데, 그 제자분들이 이제 금열쇠, 뭐 이런 거. 금키 뭐 이런 거 다 주시고, 이런 금두꺼비도 있고 막 이랬는데, 그거 다 팔았다니까요. 집사람이 지금부터 얘한테 그래.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마. 가만히 있어. 이렇게. 뭐 어쨌든, 예. 모든 게 다 올라가잖아요. 뭐 코인도 올라오고. 불안한 거잖아요. 그죠? 불안한 상황에서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한 그냥 몸부림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렇게 하는 거를 지금 정부에서 저렇게 하니까 참 답답한데요. 어쨌든 그렇더라도 저는 뭐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저는 하시는 게 좋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강남만 오를 건데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와서 저한테 상담하는 분들 다 강남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마포 성동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서로 막 이야기해보다가 뭔가 그죠 안 맞춰지면 그냥 가지 노원구 물어보는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그래도 아무도 안 계세요. 15일 이후에도 그렇게 계속 트라이를 예, 상담은 계속 들어와요. 트라이를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의문이 되는 게, 이 정말 수요가 강력하구나 하는 게, 이 계속 누적된 수요가 있다는 거죠. 풍선 효과가 이렇게 저는 셀지를 생각 못 했고요. 지금 굉장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강한 것 같고요. 지방 사람들이 여전히 전화를 하고 있고요. 어저께 온 분도 뭐 구로에 아파트가 있었는데, 뭐 12억 뭐 이렇게 하는데, 조금만 떨어뜨리면 보러 오는 사람은 있대요. 지금 또 어저께인가 또 왔대요. 중개사한테 연락이 왔대요. 보러 온다고. 그래서 구로에 있는 아파트인데 보러 옵니까? 그러니까 되게 좀 기분 나빠하시는 거예요. 네. 보러 오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강한 거예요, 되게. 네, 굉장히 강한 거예요. 이렇다 그러면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빨리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한데, 우리가 뭐 10월 11월 달에는 거의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뭐 아직까지는 우리가 뭐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거 주는 거를 저도 이제 판단하기 힘드니까요. 저희 이제 10월 통계 같은 저희 이제 거래액 그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11월 달에 거래되는 거 좀 상황을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예전하고 좀 다르다. 예, 그리고 이번에 좀 특이한 것들도 규제가 10월 15일 날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대부분은 이제 집주인분들은 급해서 막 더 내놓고 그죠?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물러나거든요. 이번엔 반대였다니까요. 집주인들은 오히려 걷어들이는 분들 계셨고요. 이거 못 파니까 이제 새끼 매물들은 걷어들이고 매수하려는 분은 막 더 덤벼들어가지고 5일장 동안 막 덤벼들었거든요. 그래서 5일장 마지막 5일장. 그래서 상황이 예전하고 좀 다른 것 같다. 정말 강하다. 예, 살려고 하는 분들의 생각이나 의지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과연 막을 수 있을까? 정말 폭등이 잘못하면 2027년에도 올 수 있지 않을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전세도 마찬가지고요. 줄 서서 막 보고 이럴 때 사람 들어가면 나와가지고 또 들어가고 집주인은 막 이렇게 팔짱 끼고 짜증나듯이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딱 나가자마자 누가 먼저 쏘느냐 그죠? 계약금을 누가 먼저 쏘느냐. 계약금이 뭐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요. 대여섯 개가 들어와요. 그럼 제일 위에 찍힌 사람하고 나머지는 집주인이 다 돌려주고. 그런 게 불과 2021년도에 있었어요. 예. 그래서 비슷하게 2027년도에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크다. 지금 매물 어마어마하게 줄었어요. 조금 안타까운 점도 있고요. 그냥 매매 매물은 제일 많이 준 데가 어디냐. 전국 1위. 우리 구별로 따질 때 전국 1위. 성동구. 성동구요? 예, 성동구가 제일 많이 줄었어요. 일단 많이 팔린 것 같고요. 그 다음 뭐 집주인들이 뻗대면서 걷어들인 것도 있고 그래. 매물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거래를 못했어요. 성동구는 호재가 너무 많으니까 집주인분들이 뭐 성수 전략정비구역만 되면 그거 당연히 다 2억 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 물건을 왜 지금 1억 이하로 팔아? 이래가지고 구축들도 다 그냥 걷어들여 버려가지고 거래가 안 돼가지고 우리가 매물이 없어서 되게 고생 많이 했거든요. 성수동, 광진구, 서초구, 마포구, 송파구 이런 데가 다 줄어들었어요. 40% 50%. 근데 전세 매물이 줄어든 데는 좀 달라요. 전세 매물은 강북구, 강서구 이런 데가 많이 줄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산가 분들은 그냥 괜찮은 거고 서민분들은 지금 전월세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3+3+3 얘기도 나오고 있고 예. 지금 아직은 뉴스에서 그렇게 시끄럽게 다루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예. 전월세 시장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예. 전월세 시장은 뭐 되게 위험하다. 예. 그리고 앞으로 일단 매물이 잘 없어요. 전세 매물은 저희도 뭐 천세대 단지 한두 개밖에 안 나오니까 매물 확보에 이제 전력을 기울이고 있죠. 예, 그래서 전세 매물은 일단 거의 없다. 서울이 올해 이제 계속 전세가가 올해 총 통틀어서 한 2%밖에 안 올랐거든요. 매매가는 한 6% 올랐어요. 전세가가 굉장히 안정돼 보이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계속 하는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전세는 굉장히 안정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거는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5억 전세가 지금 2년 지나가 7억이 됐어요. 대부분. 5억 대는 정말 안 좋을 때 2022년, 25년, 23년도에 역전세 나가 막 돌려주고 이럴 때 5억이었는데 지금 7억 되고 8억 되고 뭐 이런 데도 있고요. 7억 정도 됐다. 그러면 지금 올란 2억 분에 대해서는 집주인들이 그냥 월세로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는. 5억에 1억에 대해 40만 원이거든요. 5억에 80. 전세는 안 올랐어요. 보증금 그대로예요. 월세만 오른 거죠. 우리나라에서 안타깝게 월세 통계가 없어요. 상승률 통계는 없어요.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안 만들 것 같아. 월세 상승률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월세 평균, 보증금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보증금이 있고, 그죠? 월세가 있으니까. 평균 월세 금액이 140인가 150 정도 돼요. 예, 옛날에 강남에서도 150달러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게 불과 5년 전이에요. 지금 월세 150이고 강남은 거의 한 300 정도 돼요. 통계 보면. 그렇게 일단 바뀐 거예요. 전세가 월세로 가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좀 심각하게 안 보이는데 굉장히 심각하다. 일단 매물이 거의 없고 전세 매물이 한 20 몇 프로 줄었고 매매 매물은 한 19% 줄었고 뭐 이런 정도로 전세 매물이 훨씬 더 많이 줄었어요. 그 월세로 넘어가니까. 예, 그래서 매물이 줄고 이러면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입주 물량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강북구, 뭐 강서구 이런 데가 많이 줄어드느냐. 입주 물량이 없는 티가 이제 나는 거예요. 예,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 2017년, 18년도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이 많아요. 저도 그때 했고. 이제 끝나갑니다. 그게 26년, 27년 나와요. 이제 마음대로 올릴 거예요. 왜냐하면 8년 동안 구박당하고 구박당하셨군요. 예, 적폐로 몰려가지고. 난 임대사업 등록하라 그래요. 등록했는데 갑자기 나쁜 놈이 돼가지고 그죠? 예, 처음에는 막 괜찮은 척 하다가 갑자기 막 나쁜 놈을 취급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고생한 사람들이 이제 한을 풀려고 칼을 갈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2년, 23년도에 역전세를 당한 분들이 맞습니다. 지금 4년 계약갱신을 천을 쳐더라도 26년, 27년이거든요. 드디어 이제 칼을 갈고 있습니다. 드디어 온다. 어마어마하게 올릴 거예요. 그분들이. 이재명 정부에서 막을 수 있느냐? 333으로 막을 건데요. 네. 그 방법 위에는 막을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나올 거라고 봐요. 근데 333이 나온다고요? 추이를 보셔야 돼요. 그 333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2-2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3으로 간다는 거는 기존의 계약과 정합성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는 법상으로 좀 문제도 있고요. 현장에서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중개사들 입장에서 2년 돼 있는 걸 갑자기 3년으로 바꾸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잡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거는 가능성은 없는데요. 일단 무한계약갱신 청구권 10년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다음 333, 그 다음 뭘까요?
투투투요? 예, 제가 투투투 한 듯 된다고 그랬죠. 예, 플러스 2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해요.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그래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막아야 되는데 막을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뭐 정말 전월세 상한제 같은 거 지금 하고는 있지만 전체 다 적용해 버린다든지 뭐 신규로 하는 것도 다 적용해 버린다 이렇게 하는 것도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또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나 때만 괜찮으면 되잖아요. 어쨌든 뒤에 오는 사람은 사실은 별로 신경 안 써요. 누가 신경 써요? 문재인도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누가 신경을 써요? 뒤에 놈 알아서 하는 거죠. 결국 다 설거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때만 넘어가면 된다 이러면 투 플러스 2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너무 심각해지면 플러스 2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할 거예요. 그러면 뭐 그 전에 전세가나 월세가 폭등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6년치를 올려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네. 내가 이제 신규 계약을 누군가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2 플러스 2 플러스 2래 얘가 들어오면 6년 동안 안 나가. 그럼 집주인 입장에서는 6년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주 합리적인 그 경제 활동이에요. 예전에는 저도 뭐 계속 임대사업자지만 주택 임대사업자는 아니고 계속 임대를 해주고 있지만 예전에 주인도 되게 착했고요. 그냥 뭐 하면 에이 그냥 뭐 5천만 원 싸게 그냥 있어요. 이랬고 저도 옛날에 목동에 주상복합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이페리온이라고. 그것도 그 할머니 분이 사셨는데 그냥 제가 보면 딱 저희 어머니 갖고 이러니까 그냥 5천만 원씩 계속 싸게 해가지고 줬어요. 그렇게 대부분 했어요. 그리고 임차인도 되게 잘하고 서로.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밥도 먹고 진짜 그런 정도. 예, 그럼요. 그 아들 분하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경우가 없어요. 이제 서로 이제 눈 부라기면, 예, 째려보고 뭔가 조금만 하면 막 전세 만기가 뭐 10월 30일이면 10월 30일 날 딱 돈 돌려달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내가 나갈 때 찾아야 되니까 그 전에 10% 먼저 돌려달라고. 그런 게 예전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삭막해졌어요. 각박해지고. 그게 뭐 다 이재명 씨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옛날 문재인 씨하고 이런 게. 근데 어쨌든 다음 정권은 어떻든 말든 상관은 없죠. 그래서 플러스 2는 제가 볼 때 거의 뭐 확실시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나오고 있는 꼬라지를 보면 그렇잖아요. 3 플러스 3 플러스 3 이건 한 번 더 한다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3 플러스 3 플러스 3 하면 어우 씨 짜증나네 막 이러면서 계속 격렬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무한계획 청구권으로부터. 근데 그러다가 이제 2 플러스 2 플러스 2 하면 이제 좀 무뎌졌잖아요. 약해 보이니까. 에이씨. 한 번 더? 그러니까 한 번 욕하면서 그냥 에이 뭐 그거 정도야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민주당이 하는 방식이에요. 그게 옛날부터 그렇게 계속 해왔으니까 플러스 2는 제가 볼 때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안 하면 계속 뭐라 그럴 거예요. 옆에서.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그건 서민이고 당신 지지층이 지금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당신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냐 이러겠죠. 민주당 저 세력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뭐 세금 올리는 것도 아니겠다. 서민들 위하는 건데요. 뭐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전월세 가격을 오히려 더 자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그게 이제 정가라고 한 거잖아요. 네. 정가된다고 뭐 어떤 최근에 보고서 보니까 정가라는 건 없다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참 무식한 이야기고 그 정가는 분명히 돼요. 그게 두 가지 방향으로 됩니다. 가격의 정가가 되고 세금이 올라간다든지 그죠? 임차료 그 뭐 이렇게 2년 더 살게 한다든지 이러면 내가 가격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 가격을 올리거나 임대료에 또 올리거나 그죠? 그 두 방향으로 오는 거죠. 그렇게 그거는 뭐 경제학에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서민들만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아슬아슬하게라도 윤석열 씨가 집권한 것도 그 이유잖아요, 사실. 또 제가 볼 때 이렇게 계속 가면 되게 위험하죠.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저는 되게 위험한 길을 걷고 있다고 봐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있긴 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너무 안 좋은 시기에 집권을 했거든요. 부동산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뭐 돈은 어마어마하게 풀려 있고 또 지도 계속 풀어야 되고 자기가 50조를 매년 그러니까 거의 한 1년에 100만 원씩을 지금 기본소득으로 줘야 되는 상황인 집권을 하고 지금 하겠다고 그랬고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념적으로 몰두해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계속 주는데 1년에 50조예요, 그게. 근데 진짜 엄청 저희 이제 공식적으로 아마 대다수가 많이 받은 건 25만 원이지 않습니까? 예. 15만 원, 10만 원인데 사실 뭐 청년 창업자, 무슨 소상공인 뭐 인건비 지원해갖고 예. 주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예, 지금 또 시골에 보니까 한 100만 원씩 주던데. 예, 엄청 풀어요 진짜 돈. 예, 그런 건 4인 가족 하니까 한 100만 원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이게 시범적으로 한대요, 지금 그 시골 같은데. 그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풀고 있으니까요. 그런 상황이죠. 입주 물량은 없죠. 그게 사실은 이재명 씨 잘못은 아니잖아요. 문재인 씨가 잘못한 건데 설거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뽀드득 그러니까, 뽀드득 소리 야, 나게 이거- 좀 해주세요. 설거지 좀. 근데 뭐 대충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뒤에 사람 어떻든 말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또 금리는 또 계속 떨어지고 있죠. 네. 그리고 대외적인 여건은 별로 좋지도 않고. 공급은 또 네, 최악이야. 공급은 최악이야. 뭐 말도 안 들어. 뭐 이러면 정말 내가 볼 때 미칠 것 같아요. 옆엔 또 트럼프야. 막 지금 그러니까 막 그런 어마어마한 상황에서 집권해가지고 이걸 지금 부동산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강력하게 대책을 낼 수밖에 없었던 거는 같은데 이게 왜 오르냐를 좀 알고 해야지 저는 된다고 봐요. 원인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치료를 해야 되는데 계속 그냥 진통제만 주니까 진통제 뭐 계속 맞으면 한두 대 맞으면 뭐 아프죠. 근데 세대 네대 계속 때리면 그때부터 무뎌지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때려라 씨 뭐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리고 뭐 문재인 정부 때도 집권하고 7월 빼고 계속 대책을 조금조금한 거는 계속 내놨어요. 우리가 파리 대책만 알고 있는데 여러분 잘 모르실 건데 계속 규제는 내놨었어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이제 계속 그 때리면 내년부터는 이제 별로 이제 규제에 대한 내성이 어마어마하게 생기거든요. 사람들이. 뭐 겪을 거 다 겪어봐. 이제 그게 규제의 평준화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 강남 똑같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모든 전국을 아니 전국까지는 가능성은 없고 수도권은 다 강남하고 똑같이 되어버리잖아요. 화장 안 해.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다 강남하고 되어버리면 이건 뭐 그냥 뭐 그러나 생각하고 사람들이 계약을 하거든요. 처음에 쓸 때 막 기분 나빴지만 이제는 뭐 다 토지걸 허가제 그 허가서 다 쓰고 앉았고 세입자 퇴거 확인서 이런 거 이것도 다 써야 돼요. 세입자가 나갈 거라는 거, 세입자 퇴거 확인서 이런 것도 다 쓰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다 서류 내고 이러면서 내 집 사는데 그 허가를 받기 위해서 그죠? 예, 그런 식으로 다 하는 게 이제 노말이 되겠죠. 예, 뉴노말이 되겠죠. 뉴노말. 예, 뉴노말이 되겠죠. 외국 분들이 와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야, 이건 무슨 공산주의도 안 하는 거를 이런 걸 하고 있냐면서 그럴 거예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죠. 야, 이거 집값 잡아야지 어떡하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 집값 그렇게 하니까 집값이 오르는 거잖아요. 지금 규제를 계속 하니까 자꾸 똘똘한 채로 몰리는 거고 똘똘한 채에 대한 수요를 일단 줄여야지 뭐 집값이 잡히든지 뭐 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규제 완화거든요. 저는 이제 오세훈 씨가 그 토지거래 허가제 한 거는 똥불을 찬 거는 맞긴 한데요. 해제한 거는 2달, 3달만 좀 참았더라면 가격은 안정화돼요. 처음에는 그게 가격이 뛰죠. 안 뛸 수가 없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당연히 뛰죠. 내가 지금까지 저 집을 못 샀는데 갑자기 살 수 있어요. 그거 다 좋은 지역이잖아요. 규제를 하고 있는데. 달라들지. 달려들죠. 그걸 안 들려들 거라고 생각하는 게 좀 순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격이 오르죠. 한두 달은 내가 볼 때 미친 듯이 오를 거예요. 그러다가 또 잠잠하지. 사람들이 어떻게 10억짜리 아파트가 20억 가는 거를 단기에 따라가겠어요? 그렇게 안 간다니까요. 예. 그래서 가다가 주춤하거든요. 당연히. 그리고 매물은 막 나올 거고 이제 이거 막 난리 났네 이러면서 막 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래가 되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게 당연히 정상적인 거지. 그래서 조금만 참으면 돼요. 실제로 그런 통계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좀 뭔가 실거래가 같은 것들이 좀 주춤주춤했다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격을 잡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달을 못 참으니까 지금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뭐 오세훈 씨는 압력이 너무 심하게 들어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나중에 하더라고요. 하는데 어쨌든 뭐 그 조금만 참으면 돼요. 거래를 통해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게 가장 정상적인 방법이지. 거래가 안 되게 꽉 막아놓으면 매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매물 하나 나오면 서너 명이 덤벼 들어가 사잖아요. 네. 옛날에는 5개 매물에 10명이 덤볐다면 지금은 하나 매물이 5명은 덤비거든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뭐. 그래서 계속 가격이 오르는데 그걸 안 해야지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건데 규제를 하니까 가격이 오르는데 가격이 오르니까 계속 규제한다고 얼토당토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 규제의 역사를 모를까요? 그래서 좀 궁금하긴 해요, 저도. 진짜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그 장관이라는 양반도 경제학 박사인데 그것도 조지 워싱턴대 경제학 박사인데 예, 좋은 데인데 정몽준 씨 나온대. 구윤철 씨가 저하고 네. 동갑이에요. 네. 예, 구윤철 씨. 예, 그 양반이 이제 한 거예요. 그 양반은 대구 사람이에요. 예. 어떻게 그거 들어가 있는지. 예, 저도 이제 나이 많다 보니까 뭐 별의별 거 다 아는데 어쨌든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몰라서 그러는지 저도 뭐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뭐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요. 정책을 통해서 집값을 떨어진 사례는 없어요. 전 세계에 없어요. 예, 그건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너무 또 많이 있어요. 집값은 언제 떨어지느냐. 금융위기가 오거나 공급이 많거나 그 두 가지 예외는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뭐 버블이 꺼진다라고 대부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집값이 높다고 떨어진 적은 없어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그럼 왜 떨어지느냐. 집값이 높은 상태였겠죠. 근데 그 아무도 몰라요. 버블이라는 건. 근데 집값이 높은 상태였던 시기에 금융에서 때리는 거예요. 그죠? 금리 예, 금리를 팍 올리거나
아니면 미국과 같이 금융위기가 아예 와가지고 그냥 금융 시스템 자체가 중단이 되어버리면 아니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수요가 확 그냥 일시적으로 줄잖아요. 지금 금융 시스템 자체가 돌아가지 않고 내가 은행에 예금해 놓은 걸 찾지를 못하는 상황이 오는데 누가 집을 사겠어요? 아무도 안 사죠. 그럼 그런 정도로 충격을 받으면 우리가 뱅크런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빨리 가야지 겨우 뭐 진짜 내가 가진 예금을 찾을 수 있을 정도의 사태가 우리는 은행이 안 망해요. 국가가 망하면 은행이 망하겠죠. 근데 그게 안 되면 안 망하는데 미국은 은행이 망해요. 그러니까 조그만 은행들이 되게 많고요. 시골에 가면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은행이 있어요. 근데 우리로 이야기하면 단위 농협이라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 지역계 그냥 금융기관이에요. 금융기관이 하나씩 있거든요. 그런 은행들은 심심하면 망해요. 미국 분들은 그 인식들이 있긴 해요. 하기는. 근데 우리는 뭐 전혀 그런 게 아닌데 어쨌든 금융위기가 오거나 아니면 공급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을 때 그때는 집값이 떨어지고요. 그 위에 집값이 떨어져 본 적이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베네수엘라 뭐 그렇게 막 하는데 집값이 더 올라. 폭등을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전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본인들도 하고 싶겠지만 제가 볼 때 그 뭐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하도 욕을 들으니까 이제는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정책으로 집값을 잡는다 이거는 일단 불가능하다. 그런 사례도 없고 그거는 경제학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거래를 통한 가격 조정이라는 거는 경제학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선결대 있을 때 경제학을 가르쳤거든요. 저도 이제 경제학 공부를 다시 처음부터 해봤는데 그런 사례가 없어요. 정책으로 집값은 떨어뜨릴 수 없다. 그게 이제 결론이. 어떤 정책이든. 어떤 정책 대신에 이제 사회주의란 말은 지들끼리 쓰는 순화된 단어고요. 공산주의죠, 그냥. 공산주의로 가면 떨어지겠죠. 예, 그거는 이제 국가 소유니까. 내게 아닌 거예요. 갑자기 내 집 등기가 국가로 넘어가. 대한민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 대한민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떨어지겠죠. 갑구에. 예. 당연히 그렇게 되면 떨어지겠죠. 근데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으면, 그 떨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공급으로 해야 돼요. 때려 쏟아 놔야 돼요. 아니면 이제 공급이 없으면 지금 신규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없죠. 정부에서 무슨 대책을 내놓든지 간에 그건 믿을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공급은 없다. 특히나 지금 서울시하고 저렇게 싸우고 있는데 이제는 뭐 대개발 재건축도 그냥 다 나가리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조합 지휘양도 저렇게 막았는데 내가 지금 투자했어요. 난 뭐 산지 한 3, 4년밖에 안 돼. 살지도 않아. 그런 상태에서 지금 저런 규제가 나왔는데 난 지금 내년에 팔려고 지금 딱 벼르고 있는 상태야. 내년이 제일 꼭지점일 거라고. 판단하는 분들도 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재명 정부에서 뭐 막판까지 가면 공급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 지금 멘붕이잖아요. 그분들이 조합이 진행되는 방향대로 가도록 놔둘까요? 안 놔주죠. 당연히 태클 걸면서 야 다음 정권에 하자 이러면서 계속 뭐 비대위 만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일단 진행은 안 된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럼 뭐 그리고 뭐 서울시 이야기하는 거 정부에 듣지도 안 하고 정부는 서울시 맨날 패스하고 요번에도 그냥 토지거래 허가제 같은 경우도 그쵸. 그냥 통보만 하고 그냥 한 거거든요. 이건 아주 정말 싸가지 없는 거예요. 정부가 그런 식으로 지자체한테 하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고 그나마 서울시는 그렇지 나머지 뭐 지자체 이야기도 했나요? 15개 지자체장들이 다 뭐 홍보해가지고 지금 성명서 발표하고 그럴 정도니까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했는 상태에서 서울시의 공급이 제대로 될까요? 저는 뭐 제대로 될 가능성이 없다고 봐요. 그렇겠네요. 예, 뭐 제대로 안 되죠. 근데 안 되는데 뭐 어떻게 집값이 잡혀요? 공급이 없는데 앞으로 계속 만세대 놓이고 앞으로 2035년까지 제가 볼 때는 집값은 오를 거예요. 왜냐하면 박원순 씨가 10년 동안 똥볼 차다 갔잖아요. 계속. 똥볼이 아니라 그냥 쓰레기를 엄청나게 남겨두고 이제 간 상태로 그게 내년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올해까지 입주한 양은 오세훈 시장이 옛날에 인허가를 내준 거예요. 그래서 내년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개포, 예, 개포 뭐 이런 거 입주한 거는 다 오세훈 시장이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박원순 시장 때의 역할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이 없잖아요. 정부에서 3기 신도시. 그 3기 신도시가 서울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까요? 나보고 그 하남 교산 가라 그러면 안 갈 것 같은데. 그럼 서쪽 끝에 있지만 나보고 계양이나 창릉 가라 그러면 안 갈 것 같은데. 서울 수요를 확보를 서울 수요를 분산할 수는 없어요. 예. 그럼 뭐 3기 신도시도 의미 없고 서울 내에서는 97 공급 대책에서 4,000채 나왔죠. 성대 야구장 부지, 저 밑에 교육개발원 부지, 뭐 이런 것만 드립다. 마곡에도 하나 있더라고요. 마곡 부지 하나 있고. 뭐 이런 것만 드립다 나왔는데 4,000채 뭐 내후년에 입주하는 반포 1단지, 반포 주공 1단지 1, 2, 4주 구고 5,000세대가 넘는데
그런 거 입주해도 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해도 시장이 끄떡없는데 그러니까 4,000세가 쏟아놓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러고 그런 것들 대부분 또 공공임대 대립다 집어넣어가지고 같이 해놓을 건데 인기도 없을 건데. 그러니까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죠. 앞으로 10년. 예, 저는 2035년까지로 봅니다. 와. 제가 항상 노박으로 이야기해서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대부분 제 말이 맞았죠. 저는 뭐 30년 동안 여기서 굴러다녔던 사람이라 가지고 그리고 사업만 한 것도 아니고 그죠. 우리 후레이님 아시다시피 제가 부동산 1, 2사도 있었고 학교에서도 한 15년 정도 근무했었고 다 해보셨죠? 예, 연구소 건설산업연구소에서 한 5년 연구도 해봤고 지금은 사업한다고 또 고생하는 벤처도 지금 거의 부동산 1, 2사 치면 제가 한 10년 하고 있는 거예요. 온갖 분들을 다 만나가지고 하고 우리 중개사들 궁금한 거 있으면 다 이야기해주고 뭐 이러는 역할을 제가 하고 있는데 어지간한 거는 좀 예, 남들보다 감은 빠르죠. 아, 강남 저희 임장 가는데요. 네. 다시 강남이 좋아질 겁니다. 제가 볼 때 상승은 송파부터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마포 성동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송파하고 갭이 많이 죽어졌어요. 송파가 33억 하는데 지금 마포 프레스티지자이가 29억 5천 30평이. 물음표가 뜨겠네. 네. 그러니까 송파에서는 뭐지? 뭐야? 제가 따라왔네. 이미 성동은 제껴버렸고요. 아이파크 리버폴에 30평이 40억. 송파는 뭐지? 엘리트는 지금 33억, 34억 하는데 가만히 안 있겠죠. 다음 오를 때는 어차피 모든 걸 다 묶었기 때문에 송파나 이런 데가 굉장히 예뻐 보이잖아요. 어떤 분이 그렇게 써놨던데 토지거래과제를 전체를 다 묶은 게 어떤 의미인지 가르쳐줄게 이러면서 강남은 예쁜 애들 화장을 안 시켰는데 그동안 갑자기 전국에 있는 애들 다 화장을 안 시키는 거나 똑같아. 그럼 강남에 예쁜 애들이 더 예쁘겠지.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쨌든 강남이 훨씬 더 매력적인데요. 근데 송파부터 먼저 오르긴 하겠지만 강남에 가장 눌려있는 데가 어디냐 그러면 저는 대치도곡이라고 봐요. 여기 도곡동에 가보면 꼭 중반대 아파트 30평대도 있어요. 저희가 이제 대치도곡을 이번에 임장을 하거든요. 11월 8일 날 네, 대치도곡 임장합니다. 근데 아마 지금 눌려있는 이유가 재건축 재개발이 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엄마 아파트 드디어 달리고 있죠. 잘 알고 계시는 우선미라 그래가지고 우선, 성경, 쌍용 뭐 이런 아파트가 있거든요. 미도 뭐 이런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런 아파트들이 이제 재건축을 하니까요. 관심 가지고 보실 지역이라고 봅니다. 네, 가격대가 많이 눌려 있어요. 네. 예전에 대치도곡이 제일 비쌌어요. 제일 비쌌어요. 저희 그때 대치동 미도 아파트 살고 있을 때인데 2006년도에 51평이 30억이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제일 비쌌던 아파트. 그러다가 지금 많이 안 올랐어요. 아마 50억 언저리에 있을걸요. 그러니까 한 20년 지나가지고 아직 한 배도 안 올랐어요. 예,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눌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같은 관심사 있는 분들하고 나중에 밥 먹는 게 되게 좋죠. 오손도손 얘기하시면서 걷고 교수님 설명도 들으시고 나중에 밥 먹으면서 수다도 떠시고 맞습니다. 하면 되게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것도 영상 설명란에다가 제가 넣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가 있을까요? 가격이 강남 국평 가격이 3억까지 갈 평당. 거예요. 예, 평당 3억이 이제 지금으로서는 최고점까지 3억 정도. 이재명 정권. 그 이유는 다시 또 저희가 봐야 되는데요. DH 클래스트 반포 주공 1, 2, 4단지, 반포 주공 아파트 1, 2, 4주구. 예, 그게 2027년 한 중반, 초반 정도 입주하거든요. 거기에 입주해서 가격을 끌어올리면 아마 2027년도에 한 3억 가까이 갈 거예요. 일단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는 새 걸로 되면 3억이에요. 그냥 지금 또 거의 2억 가까이 가 있어요. 깜짝 놀랐는데. 근데 우리가 옛날에 듣도 보도 못한 성수동에 있는 아파트들도 지금 평당 2억 하잖아요. 네. 더 놀라운 거는 대형이 가격이 더 높아. 100평은 무조건 200억이에요. 지금 매물도 없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쪽에 매물이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아파트 자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트리마제는 좀 많아요. 트리마제하고 저쪽하고 다르거든요. 트리마제는 그냥 지주택에서 한 거고요. 저쪽에 있는 아크로포리스트라든지 아니면 갤러리아 폴에 이런 아파트는 뚝섬 특별계획구역으로 한 거예요. 지금 하나 남았어요. 하필 또 남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영이야. 부영 뭐 성수사랑으로. 성수사랑으로. 그 디자인으로. 예, 비둘기. 디자인으로, 예.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뭐 어쨌든 그쪽에 있는데 그 갤러리아 폴레라든지 아크로포레스는 200세대밖에 안 돼요. 그게. 근데 그 매물이 몇 개 나오겠어요, 거기서. 그냥 하나 나오면 그냥 미친 듯이 덤벼들어 사는 거예요. 뭐 손흥민 씨 아버님 뭐 이런 분이 막 100억 뭐 이런 거 그냥 퍽 현금으로 그냥 넣어버렸어요. 오늘 통계 나온 거 보니까 25억 아파트 최근에 8, 9월 달인가 거래된 거 살펴봤는데 50몇 프로가 대출이 없어요. 와.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게 자산가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잘 몰라요. 저도 이렇게 만나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분들이 있는데요. 1년에 몇십억씩 버는 의사분들도 계세요. 세금 신고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
당분간 의사들은 세금을 안 건드리겠죠. 이제 하도 괴롭혔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분들은 몇십억씩 벌어요. 10억, 20억씩 막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통계로 나왔더라고요. 25억 이상 그 집 산 사람들 찾아보니까 50%가 넘게 현금이요. 현금, 다 현금이. 그러니까 대출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뭐 다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해야 되니까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런 거 보는데 반만 사도 집값 충분히 올리거든요. 이제는. 왜? 매물이 더 주니까. 수요는 줄어요. 당연히 규제를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살려고 하는 분도 두 부류거든요. 아, 뭐 사자 다시 뭐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알아보는 사람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수는 이제 떨어져 나가거든요. 아이 뭐 다음에 사지. 전세 연장하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돌아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열심히 해서 또 살려고 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수요만 해도 서울시장은 매물 줄어든 것보다 훨씬 많아요. 움직일 수 있어요. 이젠 새로운 수요들도 있잖아요. 지방의 자상어분들을 또 무서워요. 네. 그런 분들이 올라와가지고 100억짜리 빌딩을 사놓고 있었는데 10년 지났더니 70억이 됐대요. 지방이요? 네, 떨어졌대요, 더. 그래서 너무 황당하다면서 자기 이제 서울 사야 되겠다면서. 근데 자기가 돌아다니면 그 빌딩은 아닌 것 같더라. 좀 맞습니다. 지금 빌딩 사셔도 크게는 재미는 없어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럼 아파트 사야 되겠네요. 이러면서. 그냥 뭐 집, 부산에 있는 거 팔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냥 서울을 사는 거예요. 100억. 그냥. 그리고 뭐 본인이 의사 이런 사람들은 좀 곤란하긴 하겠죠. 토직을 허가지 안 내줄 건데, 그죠? 당신 그 병원 그만두고 올 거예요. 예, 서울에서 개업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토직을 허가지 받아야 되나? 뭐 어쨌든 뭐 방법이 있겠죠. 그런 걸. 일단 전월세를 안 주면 할 수 있는 방법은 꽤 있을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뭐 사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이 지방은 계속 진짜 녹아들고 있거든요. 그래도 서울은 놔두면 떨어지지는 않잖아요. 근데 지방에 있는 대부분의 자산들은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대한 불안의식들이 너무 많아요, 지방분들이. 갑자기 지방분들이 이렇게 늘은 거는 저도 이제 예전에 나와서도 계속 이야기했어요. 이분들이 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저는 이제 주로 저한테 연락하는 분이 대구, 부산 분들이 많긴 해요. 저도 경상도이기 때문에. 친구들 뭐 이런 친구들이 하니까요. 근데 전국에서 제가 볼 때는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번에 우리 성수동, 저저번 주인가 우리 성수동 임장했을 때도 20분 왔는데 10분이 지방분이셨어요. 와. 10분이 지방분이. 그래서 우리 그때 무슨 라운 떡갈비인가 무슨 등갈비 먹으면서 막 이야기하는데 물어보니까 지방분이더라고요. 손 들어봐요 이랬더니 반이에요, 반. 물론 그분들이 다 사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일단 어마어마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서울 아파트에 대해서. 근데 서울 분들이야 사실은 뭐 성수동 저 임장 같은 거 안 해도 본인이 돌아다녀도 그죠? 뭔가 좀 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저희 같이 이제 한 번에 왕창 보는 거는 쉽지는 않은데 근데 그 지방분들은 사실 잘 몰라요. 성수동 이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힙한데 하플 뭐 그 홍대 같은데. 홍대 앞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 그건 아니다. 이게 주거지로서도 굉장히 각광받는 곳이다. 이러면서 이제 같이 돌아다니고 뭐 이야기하고 이러는데 되게 재밌어 해요. 와가지고 1박 2일씩 뭐 이렇게. 그리고 자제분들이 대부분 서울이 있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보면. 그러니까 자제분들하고 같이 돌아다녀요. 이번 주다. 이번 주에 또 성수동 저희 임장하거든요. 네. 임장하는데 4분 뭐 이렇게 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대부분 지방이에요. 가족끼리 오는 거예요. 엄마, 아빠, 그 다음 애 둘이. 애는 대부분 서울에 있어요. 그래서 같이 부모님들이, 그건 저는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뭐 투기꾼 맞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험담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금전적인 그 경제의식이라든지 금전의식을, 그죠? 돈에 대한 생각을 빨리 일깨워주는 거는 좋다고 보거든요. 저도 뭐 본격적으로 투자한 건 30대 후반인데, 제가 10년만 빨리 했더라면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지금 여기 안 앉아 있겠죠? 어디 앉아 있어요, 그러면? 몰디브가 있겠죠. 몰디브에서 모히또 한 잔은 하겠죠.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하나. 뭐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빨리 깨우치는 거는 훨씬 좋아요. 지금 내가 진짜 뭐 투자한다 그러면 우리 전영진 대표님한테 가가지고 재개발 빌라 이런 거 그죠? 하나 딱 사놓고 뭐 이렇게 하면 나중에 그게 몇십억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투자를 그때 하는 게 좋았겠죠. 근데 뭐 전혀 하나 배우고 하려니까 시간도 많이 걸렸고 리스크 부담 안 하니까 저는 벌써 이제 나이가 40 넘어가고 이러면 그때부터 리스크 부담하는 거 되게 무서워해요. 그렇잖아요. 50 넘으면 진짜 못하고 60 넘으면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죠. 하루라도 빨리 아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그래서 뭐 우리 후레이 TV에서도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벤트 같은 것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뭐 오셔가지고 그런 거 많이 들어보시는 게 좋다고 봐요. 자꾸 이상한 거 듣지 말고 무료로 하는 세미나들 많이 있는데요. 가보면 다 물건 파는 거예요. 다 낚시. 노인분들이 그 막 이렇게 카드 잘못 결제하고 이런 게 많은 게 그런 거 되게 많아요. 노인분들 불러다가 막 놀아주고 이러는
젊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다 물건 파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이제 좀 돈을 내시고 이렇게 행사 같은 참여하시는 게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임장은 이번에는 이제 강남 예, 강남입니다. 쪽하고 재개발 재건축 예. 쪽 아마 재개발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명의 재개발 전문가를 그죠? 와가지고 한꺼번에 그분들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그런 기회가 잘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한 분 이야기 듣는데 한 분만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 분 들으시고 나중에 공인중개사분들 만나시더라도 그죠? 한 분한테만 들어가지고 그거 잘못 투자하면 큰일 나시거든요. 여러 군데 둘러보시고 그죠? 그 다음에 본인 생각 또 공부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니까요. 한 번에 4명의 전문가를 만나보시는 게 힘들고요. 저희가 어차피 이게 세미나가 저번에도 그죠? 반응이 좋았던 이유가 상담까지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한 3일이나 전에 상담을 제가 문자를 다 보내가지고 참가하는 분들한테 그 궁금한 사항을 물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관련된 이제 전문가분들한테 다 공개를 해요. 그러면 본인 관련된 내용들은 그죠 다 이야기하거든요. 거기 와서 이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끝나고 난 다음에도 또 계속 붙잡아두고 그죠 그렇죠. 물어보고 못 가게 하고 복도에 세워놓고 그런 경우도 많고요. 네.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세미나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하시는데 다른 세미나 가가지고 막 물어보고 이러면 싫어하거든요. 예. 우리 특히 아마 제가 볼 때 전영진 대표 이런 분은 막 물어보면 그냥 가버릴 거예요. 그러면 딱 끊는 게 있더라고요. 그죠? 예. 우리는 막, 그러시면 안 된다. 우대빵을 하다 보니까 저는 뭐 다 그냥 들으리는데, 예. 어쨌든 뭐 와가지고 이제 별 부담 없이 그런 분들한테 그렇게 물을 수 있는 기회는 잘 없거든요. 예, 그래서 오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 한번 신청해 보시면 예. 좋을 것 같고요. 한두 달 동안 움직이면 있겠지만 그건 강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예, 강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움직임이 살아있다는 거는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긴 하는데요. 네. 저는 이제 항상 부탁드리는 사항이 뭐냐 그러면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 시장을 떠나지는 마시라. 그러니까 이런 규제가 나오면 말씀드린 두 부류가 있는데 한 부류는 어떻게든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분들, 안 되면 이제 급지를 낮추든지 뭐 동탄이라도 가지 뭐 가까우니까 남부니까 뭐 이렇게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네. 어떤 분은 이제 뭐 다음에 보지 뭐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보자라는 분은 완전히 떠나세요 대부분. 그래서 이렇게 근데 또 재밌는 거는 한 몇 달 지나면 또 찾아와요. 예, 그런 분들 계세요. 예, 제 아파트 사우나에 가면 항상 만나는 분이 계신데, 예, 그분은 이제 한 3개월마다 예, 저한테 뭐 물어보세요. 그래서 요번에도 저한테 와서 물어봤었어요. 예, 대책 발표하기 전에. 예, 어디 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부가현 뉴타운 2구역인가 3구역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걱정되는 부분하고 그게 무조건 사라. 이건 아니니까요. 예, 걱정되는 부분하고 장점하고 그죠. 이런 것들. 이편한산 신촌인가 그거 잘 나가거든요. 지금 아마 22억인가 거래됐을 거예요. 서대문이 제일 높아요. 항상 가격이. 그러니까 그 옆에 있으니까 뭐 그것도 호재니까요. 뭐 그런 이야기들 좀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한 3개월마다 한 번씩 물어봐요. 그래서 작년 말에 살 기회가 있었는데 못 사셨고요. 올해 초에 그 토호제 해제될 때 살 기회가 있는데 못 사셨어요. 요번에 9월 달에도 살 기회가 있는데 산지 안 산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 특징이 이런 분들 특징이 뭐냐 그러면 떠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렇게 노려보고 있다가 그래서 항상 이렇게 3번을 오셔가 물어봤는데 그 상품들이 다 달라요. 그때그때 찾는 거예요. 이제. 예,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어떤 상품을 한 6개월간 계속 봐왔는데 저 상품이 언제 오르고 언제 떨어지고, 그죠? 규제 때는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것들 내가 너무 잘 알고, 중개사하고 계속 통화하고, 이렇게 했을 때 사는 분하고, 갑자기 누가, 이건 괜찮은데요, 사라고 해가 사는 거고, 어떤 게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갑자기 사라고 했을 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게 한 3개월에 6개월 전에 오셔서 물어보는 게 다른 분들은 제가 나중에 갈 때 그래요. 그냥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냥 좋은 거라도 이야기 드리거든요. 떠나지는 마시고, 계속 있으면서 본인이 원하는 단지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그죠? 이런 걸 계속 체크해 보시는 것이 저는 좋다. 그래서 오르려고 한다. 그리고 내가 사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면 들어가서 사셔야 되는 그런 기반을 계속 만들어 놓으시면서 떠나지 않는 게 주택시장에서 되게 중요하다. 예, 그렇게 봅니다. 지금 3번 대책 내왔지 않습니까? 예, 대책이 3번. 부동산 정책의 관점에서 별 5개에 몇 개 정도 줄 수 있을까요? 저요? 점수가 없는데. 단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근원을 해결해야 되는데, 네. 예, 근원을 해결하지 않고 계속 지금 진통제만 놓고 있는 거거든요. 네. 암에 걸려가지고 사람이 왔는데, 그 암 걸린 사람한테 지금 감기약만 계속 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감기약에 보면 진통제도 있고, 그죠? 해열제도 있고, 열은 떨어뜨리고, 이렇게 아픈 거는 좀 멈추게 만들고, 지금 뭐
간에 암이 생겨가지고 왔는데 아프니까 진통제 주면 안 아픈 것 같잖아요. 그죠? 처음에 한두 뭐 주는. 그런데 계속 주면 이제 안 듣거든요. 내성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그래서 전이 되는데 그럼? 그러니까요. 그 위험하고 사람 죽이는 거죠. 계속 그렇게 두면.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할 때 폭등한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견디다 못해가지고 시장이 폭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요들이 계속 주택 시장이나 주식 시장이나 주식 시장이나 같이 생각하는 거는 되게 위험한 거죠. 그래서 주택 시장은 떠나지 않는다, 사람들이. 내가 집에서 살아야지 차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물론 그런 사람이 가끔 있긴 해요. 그죠? 캠핑카 타고 저 연배 되시는 분들은 막 전국을 돌아다니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거는 특이한 케이스지, 대부분. 그리고 그분들도 집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대부분 집이 있고 그냥 돌아다니시는 거지. 예, 그냥 그 전국을 돌아다니고 싶은데 그냥 캠핑카 하셔가지고 주무시면서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은 누구든지 있어야 되거든요. 차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전월세든 매매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전세를 막으면, 지금 전세를 없애려고 하는 이유는 집값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것도 되게 무식한 게, 집값에 영향을 주려면 전세가율이 상당히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전세가율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강남 이런 데 한 30%밖에 안 돼요. 30억이면 10억에 들어간다니까요. 전세가가. 그만큼 이제 막 치고 올라가 버리니까. 그리고 강남에 좀 말씀드렸던 대치도곡 이런 데는 또 낡았잖아요. 뭐 그런 아파트는, 그런 아파트가 전세가 지금 올라가지고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는 현실을 제대로 진단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월세가 오르는데 집값이 왜 안 오를까요? 월세가 올라도 집값이 오르잖아요. 그럼 미국이나 일본은 왜 집값이 올라요? 전세도 없는데 미국이나 일본은 지금 집값이 계속 올라요. 일본도 동경 한복판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집값이 올라요. 근데 거기가 왜 집값이 오를까요? 전세도 없는데. 이게 월세도 오르면 사람들이 당연히 월세 수익률이 나오니까 오르는 거죠. 거기는 월세는 어마어마하게 오르잖아요. 원룸이 뭐 2, 300은 그냥 기본이거든요. 그런 데는. 근데 그렇게 오르기 때문에 오르는 거인데, 전세를 이렇게 두드려 잡아 집값을 잡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정말 대책에 대한 평가를 할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대책에 대한 평가를. 이 뭐 대책에 대한 평가를 한 70점을 주고 60점을 주고 뭐 그런 이야기 저번에 어딘가 제가 보니까 있던데, 빵점. 이게 점수를 줄 수 없어요. 제가 대학 교수 때도 평가라 그러면 이거는 그냥 0점이 0점. 물론 뭐 그때 0점은 안 주죠. F 주면 되게 싫어했어요, 우리 총장이. 점수 줘가지고 좀 졸업시켜라. 어쨌든 뭐, 예,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걸로. 그렇잖아요. 예, 석박사 과정에 F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60, 70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이거는 F도 아니에요. F는 그래도 60점 이하지. 이건 점수를 줄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야기한 이야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뭐라도 칭찬을 해줘야 될 게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뭐 하나라도 찾아가지고 저한테 좀 알려달라. 문자라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도 없군요. 하나도 없죠.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뭐 대출 규제하고 뭐 전세 대출 규제도 또 들어가고, 그게 뭐 효과도 없는 정책들. 집값을 잡는 측면에서 유연 대책이 뭐 하나라도 있으면 제가 뭐 동의를 하겠는데, 유연 대책이 하나도 없죠. 오히려 집을 폭발시킬 수 있는 걸 축적해 나가는 과정에 그냥 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게 쉽게 안 바뀌나 봐요. 안 바뀌어요. 그 근본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저번에도 아마 나와서 그랬는데, 실패학이라는 거, 제 진짜 쳐보면 나와요. 제가 실패학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공부한 사람이에요. 결론은 뭐냐 그러면,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똑같거든. 그러니까 실패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데 이재명 씨는 지금 생각할 때 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난 앉아가지고. 네, 난 달라. 이재명은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똑같아요. 예, 우리가 사람은 달라지지 않고요. 사람은 바꿀 수가 없어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않는다는 말이 옛날에 있거든요. 실제로 저도 한 거의 사회생활을 35년, 40년 정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사람을 볼 때 뭘 보느냐 그러면, 저는 그냥 성품을 봐요. 태도. 지식은 안 봐요. 그건 가르치면 되거든요. 근데 태도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아예 그냥 안 보는 게 나아요. 그래서 태도가 뭐냐 그러면 그 성향이잖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거예요. 본질적인 거는 사람은 안 변해요. 제가 계속 뭐 규제, 저번에 어떤 유튜브 보니까 이재명 씨는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규제도 안 하고 뭐 세금도 안 올리고 개뿔 전혀 안 그렇다. 개뿔. 예,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맞잖아요. 예, 안 바뀌거든, 사람은. 예.
예, 겉으로 이제 뭔가 목적 그런 사람이 더 위험하죠. 왜냐하면 내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바꾸는 거예요. 자기 그죠.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안 해요. 뭐 세금 안 잡을 거예요. 그것도 강남 가서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강남에 유세할 때. 저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습니다. 세금 뭐 내기만 하면 뭐 뭐, 얼마짜리를 그렇죠. 사든 뭔 상관입니까? 예, 50억 뭐 하셔도 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는. 그리고 뭐 부동산 대책을 자주 하는 거는 정말 안 좋은 거다. 맞아요. 예, 뭐 이렇게 자꾸 해가지고 효과도 별로 없더라. 지금 뭐 갑자기 100일 지나가 나와가지고 계속 하겠다. 그러니까 누가 사람이 믿겠어요. 그러니까 뭐 어디 이상한 뭐 떠돌이 그냥 행상도 아니고 이상한 짓 하니까 시장의 신뢰가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급 대책이 나오고 이렇게 빨리 움직일 줄은 저희도 생각 못 했어요. 맞습니다. 제가 볼 때 야, 9월 달은 뭐 추석도 남고 이래서 추석 지나가 좀 움직이지 않을까 뭐 이랬는데 공급 대책 나오자마자 그 다음 주부터 막 전화가 오기 시작하면서 계약이 막 되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됐어요, 계약이. 그러니까 이게 참 신뢰가 없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게 얼마나 그 무서운지를 제가 볼 때 알 수 있는데요. 진짜 혹시 뭐 이거 보는 집 정책 담당자가 없겠지만 본다 그러면 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 정책을 쓰든지 해야지. 계속 이렇게 하면 예. 제가 볼 때 정권도 뺏길걸요. 이렇게 계속하면. 그러니까 민심 위반이 지금 너무 심하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제일 빨리 알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사과하고 그러잖아요. 한모 최고위원인가? 그 양반이 사과했어요. 민주당에서. 이상경 차관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 정말 미안하다고. 자기가 왜 사과하는지 나 뭐. 심각했구나 지금. 심각했어요. 분위기가. 그래서 민주당 최고위원이 나와가지고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안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최근에 또 무슨 이야기 나온지 아세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풀 수 있다. 풀 수 있다. 풀 수 있다. 그거 뭐 풀면 풀 수 있는 거지. 완전히 그 달라진 거예요. 뭐가 왜 달라졌느냐?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젊은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공정이에요. 내로남불 이런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우리 때는 별로 싫어하진 않았어요. 그게 뭐 윤리의식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하도 많아서 그랬어요. 우리 때는. 비일비재하니까. 비일비재하니까 너무 많으니까 내가 뭐 앞에서 이런 이야기고 뒤로 딴짓하고 이런 게 너무 많았거든요. 그리고 비리가 사실은 너무 많았고. 그러니까 그냥, 에이, 뭐 저 새끼는 원래 그렇지. 이렇게 그냥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없잖아요. 일단. 겉으로 보이는 거는. 많이 없고 이런 상태에서 그 5인방이라고 그러잖아요. 소위 이야기해서. 네. 예, 정책을 주관하는 5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황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너무 문제가 많다고 아마 젊은 분들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젊은 분들이 오히려 지금 국힘하고 민주당은 2배 차이 나는걸요. 20, 30대 지금 여론조사 하는 거 보니까 거의 2배더라고요. 국힘은 한 40%는 이건 20%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민심 위반이 큰데 앞으로 계속 이런 짓을 하면 제가 볼 때 5년하고 또 뺏길걸요. 근데 또 뺏기고 나도 계속 괴롭히겠죠. 그죠? 괴롭혀가지고 또 탄핵시키려고 하겠죠. 뭐 부동산의 관점에서는 지금 뭐 일단 잠잠해진 아직까지는 뭐 직후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1일 한번. 어쨌든 우리는 그 와중에 각자 도생. 맞습니다. 네. 네, 이제 뭐 각자 도생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